역사상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 오늘 그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펜하이머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먼저 프로메테우스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타이탄입니다. 신들만 쓰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가져다 준 존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선물에 공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프로메테우스는 그 대가로 끔찍하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주제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고대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의 운명을 그대로 빼닮은 현대판 인물,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원자라는 어마어마한 불을 처음으로 지펴낸 한 남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 이 사람은 정말 시작부터가 남달랐습니다. 1904년 뉴욕의 아주 부유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집에 피카소나 렘브란트 같은 거장들의 진품이 걸려있을 정도였죠. 근데 더 놀라운 건 12살 때 이미 전문 지질학자들이랑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천재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10대 초반에 전문가들 앞에서 강연까지 했다니까요. 그의 천재성은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그야말로 폭발했죠. 순식간에 스타과학자가 됐고요. 그러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제안을 받습니다. 바로 1급 비밀,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자리가 그거였죠. 그의 진짜 능력은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 수백 명을 하나로 모아서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게 만든 엄청난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만든 불이 세상에 풀려나는 순간이 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 바로 그 순간이죠.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좀 더 센 폭탄이 아니구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류 전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나타난 거였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오펜하이머가 만든 건 원자를 쪼개는 방식의 원자폭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한 원자를 합치는 방식의 수소폭탄 개발 계획이 나왔죠. 오펜하이머는 이 수소폭탄 개발에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무기만으로도 끔찍한데 그보다 더한 괴물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였죠. 그가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원폭 투하 이후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죠. 각하, 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뭘 만들었는지 그 무게가 그를 바로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처럼 그도 자신이 인류에게 안겨준 바로 그 불 때문에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의 삶이 비극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전쟁이 끝나자 오펜하이머는 이 위험한 불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무기를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소련이랑 미친 듯이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당시 미국의 군부와 정치인들은 그의 이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급기야에 그의 사상과 충성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를 벌한 건 제우스의 상징인 독수리였습니다. 매일 날아와서 그의 간을 쪼아먹었죠. 그런데 오펜하이머를 무너뜨린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가 봉사했던 미국 정부. 국가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인 그 정부에 의해 그의 모든 명예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결국 나라를 구한 과학 영웅이 하루아침에 잠재적인 반역자 취급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의 추락은 그가 정상에 올랐을 때만큼이나 정말 극적이었죠. 자, 그럼 그가 남긴 이 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오펜하이머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인류 전체가 마주한 핵 딜레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그렇게나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원자폭탄의 비밀은 결코 한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았죠. 미국을 시작으로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지금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 같은 나라들까지 핵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핵클럽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는 이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특히 이런 강력한 지식은 한번 세상에 나오면 절제 비밀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걸요. 마치 햇볕 아래 둔 얼음이 결국 녹아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펜하이머가 진짜 두려워했던 건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이랑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서로 핵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작은 테러 집단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방에 들어갈 만한 작은 핵폭탄 하나를 뉴욕 같은 대도시로 몰래 들여와 터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위협에 노출될 거라고 내다본 거죠. 결국 오펜하이머는 인류에게 새로운 종류의 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유산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는 과연 이 강력하고 위험한 불에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1945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은 바로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네, 맞아요.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오늘은요, 그의 복잡하고 또 뭐랄까, 고통으로 가득 찼던 젊은 시절의 내면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에서는 약한 사람들이나 자기 제자들한테는 엄청 친절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동료들한테는 또 그렇게 잔인하고 거만할 수가 없었대요. 겉으로는 뭐 하나 힘들이지 않는 천재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신경쇠약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죠. 정말 모순덩어리 그 자체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뛰어난 동시에 또 이렇게 깊은 결함을 가진 한 사람을 만들어낸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보호받던 영재 시절인데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진짜 현실 세계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른 채 말 그대로 금빛 세장 안에서 자란 한 소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오펜하이머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역겨울 정도로 착하고 깨끗한 아이였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님이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를 보호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힘든 곳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순진한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극도로 수줍고 예민했죠. 친구도 거의 없었고요. 다른 애들이 귀염둥이라고 놀릴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머리는 또 비상하게 좋아서 9살 때 누가 라틴어로 물어보면 그리스어로 대답하는 뭐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환경이 결국 그를 완전히 고립시킨 거죠. 머리는 엄청나게 좋은데 너무나 연약한 소년. 그러니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들한테 조롱받기 딱 좋았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잔혹한 각성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호받던 그의 연약한 세계가 그를 영원히 바꿔버릴 정말 충격적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여름 캠프에 보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죠. 오펜하이머가 집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다른 애들이 자기한테 인생의 진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개입하려고 했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래 애들한테 밀고자로 몰려서 얼음 창고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옷이 전부 벗겨지고 엉덩이랑 성기에 초록색 페인트가 칠해졌죠. 그리고는 벌거벗은 채로 하룻밤 동안 혼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오펜하이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무너지는 대신에 이 끔찍한 굴욕을 정말 조용히 꼭 참아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내면주의로 아주 단단한 보호막을 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천재성과 오만함이 공존했던 하버드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부터 그 단단한 보호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볼 수 있는데요. 하버드에 입학한 그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지적 우월감은 하늘을 찔렀겠죠. 근데 사회성은 여전히 서툴렀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점점 오만함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현실 사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노력 없는 천재처럼 보였죠. 근데 현실은 밤새도록 몰래 공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우월함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사회 불안장애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공부 따위 안 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일주일에 두꺼운 과학책을 10권씩 읽어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끊임없는 연기, 나는 노력하지 않는 천재야 라는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얼마나 심미적으로 짓눌렀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쌓이고 쌓이던 내면의 압박이 결국 터져버린 곳이 바로 영국 케임브리지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그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학원 과정을 위해 영국으로 건너간 그에게 마침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1925년에 그는 실험 물리학에 영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무력감에 빠져요. 그리고 그 해가을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죠.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생각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1925년 말에 엄청난 사건을 저지릅니다. 바로 자기 지도 교수였던 패트릭 블래킷의 책상 위에 독사과를 올려놓은 거죠. 정말 충격적이죠? 다행히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이 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그를 완전한 심리적 붕괴 상태로 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가 아주 직설적이었어요. 정신병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신경증이다. 원인은 아마도 충족되지 못한 성적 욕망과 심리적인 좌절감 때문일 것이다. 그럼 처방은 뭐였을까요? 이게 또 재밌는데 프랑스에 있던 정신과 의사가 여자친구를 사귀세요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의 지적, 감정적 좌절이 이렇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진단이었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가 된 남자. 말 그대로 회복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죠. 아니,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져서 위험한 행동까지 했던 젊은이가 되게 어떻게 그 벼랑 끝에서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그 수많은 과학자들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강렬한 자기 성찰에 있었습니다. 특히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으면서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아,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첫걸음이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결정은 바로 자신에게 맞지 않았던 실험 물리학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의 진짜 재능이 있던 이론 물리학으로 방향을 튼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를 다시 바로 서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은 이런 역설로 가득 찬 사람이 된 겁니다. 우주를 꿰뚫어보는 심오한 지성을 가졌지만 그 내면은 한없이 연약하고 불안정했죠. 불안감에서 비롯된 오만함을 가졌고 깊은 상처를 감추기 위해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는 강한 충동을 가졌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경험이 합쳐져서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물을 만들었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거대한 세상을 바꿀 임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을 영원히 바꾼 그의 능력은 바로 이 천재성과 내면의 깊은 상처, 이 혼란스러운 조합 바로 그 자체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이 명석함과 부서짐의 기묘한 융합, 바로 이것이 오펜하이머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과 경고를 주는 인물로 만드는 이유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인물은 바로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역사책에서는 한두 줄로 간단하게 평가되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는 원자 시대의 문을 열었죠.
근데 그 열쇠를 쥔 남자, 오펜하이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던져볼 핵심 질문입니다. 신화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오펜하이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천재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비범한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식을 쌓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브리콜라주 방식인데, 이건 뭐랄까, 손재주 좋은 사람이 당장 쓸 데는 없어도 일단 이것저것 모아두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엔지니어링은 처음부터 설계도를 딱 그려놓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바로 이겁니다. 오펜하이머는 물리학계의 대표적인 브리콜레러였어요. 정말 온갖 기발한 개념들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았죠. 근데 과연 그걸로 제대로 된 완성품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엄청난 강점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장면을 좀 바꿔서 오펜하이머가 본격적으로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전쟁 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시절입니다. 그의 강의 방식은요,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한 번에 학생 대여섯, 많게는 10명까지 모아놓고 아주 활개차다 못해 혼란스러울 정도의 집단 토론을 이끌었죠. 학생들은 자기가 마치 물리학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꼈다고 해요.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지성의 소용돌이 같은 거였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학생들이 그의 말투,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현상, 그 자체였던 거죠. 거의 뭐 교주와 같은 추종자들을 거느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버클리에는 이 스타 오펜하이머와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니스트 로렌스예요. 오펜하이머가 뜬구름 잡는 이론가, 아웃사이더였다면 로렌스는 철저한 실험가이자 인사이더였죠. 체계적이고 인맥도 탄탄했고요. 정말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정반대인 두 거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적인 세계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일까요? 놀랍게도 오펜하이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거의 상아탑에 갇혀 살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곧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본인 말로는 1934년 이전까지 신문 한 번 제대로 읽어본 적도 투표를 해본 적도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1929년에 미국 전체를 뒤흔든 대공황, 그 주식시장 붕괴 소식조차 몇 달이 지나서야 알았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믿기 힘들죠? 그렇게 상아탑에 갇혀있던 그를 깨운 건 몇 가지 결정적인 계기들이었습니다. 1934년에는 부두 노동자 파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되고요. 1936년에는 아주 열정적인 공산주의 활동가였던 진테트록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30년대 후반이 되면서 나치를 피해 탈출하는 유대인 친척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현실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바 동조자가 됩니다. 좌파 활동에 돌을 대는 등 적극적으로 돕긴 했지만 그렇다고 공산당에 정식으로 가입하지는 않아요. 항상 이런 식이었죠. 한 발은 담그되 한 발은 빼는 특유의 모호함. 바로 이 애매한 태도가 나중에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족쇄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성향들이 그의 천재성과는 대체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바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역설이 드러납니다. 그의 작업 스타일을 미국 자동차에 비유하는 게 참 재밌어요. 아시죠? 혁신적이고 힘 좋고 속도도 엄청 빠른데 어딘가 마무리가 좀 아쉬운 느낌. 정밀하고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독일 차량은 다른 매력이잖아요. 오펜하이머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번뜩이는 걸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데는 귀신이었지만 그걸 끝까지 다듬고 완성하는 데는 별로 흥미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가 남긴 유산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는 중성자별 개념의 문을 처음 연 사람 중 하나고요. 블랙홀 이론의 기초를 닦는 데도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또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허점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죠. 말 그대로 새로운 문을 여는 전문가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말이 그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는 수많은 문을 열었지만 정작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간 건 다른 사람들이었다. 정말 뛰어난 시작의 천재였지만 끝을 맺는 마무리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뛰어나지만 어딘가 비원성인 남자, 과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세상이 원자폭탄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복잡하고 결함 많고 역설로 가득 찬 천재 오펜하이머였습니다. J. 로버트 오펜하이머, 어쩌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류에게 세상을 구원할 수도 또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을 안겨준 사람이죠. 지금부터 그의 정말 복잡하고 또 비극으로 가득 찼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빛을 마주한 순간. 한 남자가 아주 오래된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이 섬뜩한 말은 마치 그의 남은 평생을 따라다닐 예언처럼 되어버렸죠. 자, 이야기는 19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학계에선 정말 눈부신 발견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전 세계는 점점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바로 이때 핵분열이라는 개념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이론적으로 정말 흥미로운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J.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젊은 물리학자는 그걸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걸 봤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었어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끔찍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럼 왜 갑자기 원자폭탄을 만들려는 경쟁이 시작됐을까요? 이게 무슨 힘을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작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히틀러가 이 무기를 먼저 손에 넣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끔찍했기 때문에 연합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만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이야기냐면 그때 사람들은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방사능 물질을 건강에 좋다면서 음료수처럼 팔기도 했으니까요. 실제로 한 부유한 남자는 그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말 그대로 턱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과학에 대해 세상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자, 이렇게 끔찍한 위협 앞에서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거대했던 과학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의 연구소 책임자로 누가 뽑혔는지 아세요? 장군도 아니고 경험 많은 경영자도 아니었어요. 바로 리더십 경험이라곤 하나도 없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석함과 카리스마,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자존심 센 과학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능력, 그것 때문에 그는 이 역할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죠. 이게 바로 오펜하이머의 계획이었어요. 천재들을 한 곳에 모으고 최고의 인재들을 사막 한가운데로 데려오고 그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게 만들고 까다로운 군대는 자기가 알아서 상대하게 했다는 거였죠. 그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 위에 세상을 바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비밀 도시 로스앨러모스를 건설했습니다. 로스앨러모스라는 곳, 정말 상상 초월의 장소였어요. 과학자들에겐 거의 천국이나 다름없었죠. 놀라운 건 평균 연령이 겨우 25살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천재들이 모여서 밤낮 없이 오직 하나의 목표, 나치보다 먼저 폭탄을 만드는 것에만 미친 듯이 몰두하는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모든 노력과 천재성이 하나의 결과로 모아지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종이 위에만 존재했던 이론이 마침내 끔찍한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바로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핵폭발 실험 트리니티 테스트가 있던 날입니다. 뉴멕시코 사막의 새벽이 수천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뜬 것처럼 밝아졌어요.
이 삼권과 함께 인류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뒤, 이 이론은 무기가 되어 전쟁에 사용됩니다. 당시 히로시마 상공을 날던 한 조종사가 남긴 이 말은 그 어떤 설명보다 더 생생하게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기 있던 도시는 이제 검고 끓어오르는 얼룩일 뿐이다. 숫자는 차갑죠.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950년까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서 이 폭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재앙적인 인명피해였죠.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전쟁이 끝났다며 승리를 자축할 때 정작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오펜하이머는 깊은 도덕적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이렇게 말했죠. 카카, 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의 무게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펜하이머의 삶은 정말 잔인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전장을 승리로 이끈 나라의 영웅이었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의 적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1945년엔 국민적 영웅이었는데 곧이어 소련이 핵 개발에 성공하면서 냉전이 시작되고 미국 전역에 메카시즘이라는 반공산주의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모든 게 오펜하이머를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폭풍이 된 거죠. 그의 정적들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걸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가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했던 것, 젊은 시절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렸던 과거, 그리고 그를 시기하던 정치인들의 음모까지 이 모든 게 뒤섞여서 그를 옥죄기 시작했어요. 그를 대상으로 열린 보안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쇼였죠. 그의 사생활을 난도질하고 친구들을 협박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그의 인격을 짓밟아서 어떻게든 믿을 수 없는 위험인물로 만들려는 마녀사냥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목적을 이뤘습니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는 모든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당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봉사했던 정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과학이 더러운 정치와 광기를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무기를 선물했지만 과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이 거대한 천재가 치러야 했던 대가와 창조라는 행위가 짊어지게 하는 도덕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